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30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한 장의 이야기 속에 정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막 맹렬한 가족 간의 경쟁, 절박한 생존 전략, 그리고 상대를 허를 찌르는 그런 비즈니스 협상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한 장을 통해서 레버리지의 기술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가진 게 거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단 하나의 카드를 써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창세기 30장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의 가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그를 억압하던 장인 라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하는 순간이죠. 아, 말씀하신 대로 이 장의 두 주인공인 야곱의 아내들과 야곱 자신은 모두 약자의 위치에 있어요. 한쪽은 자녀를 낳아야만 인정받는 구조 속에서 다른 한쪽은 불공정한 고용 계약 속에서 분투하죠. 네. 이들이 어떻게 지혜와 때로는 교활함까지 동원해서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는 게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싸움부터 시작해보죠. 레아와 라헬, 이 자매의 자녀 낳기 전쟁입니다. 네, 이야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언니 레아는 아들을 여럿 낳았는데 동생 라헬은 아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자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소.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절규에 가까운 외침인데 맞아요. 야곱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을 대신할 수 있겠어? 이 대화가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 이건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가 사실상 출산 능력과 직결되었거든요. 직결되었군요. 네, 자녀, 특히 아들이 없다는 건 가문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안정,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죠. 라헬의 절규는 사회적으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외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였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이 절박함이 결국 라헬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는 일종의 대리 출산 카드를 꺼내든 거죠. 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참 거래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그 절박함에서 나온 파격적인 수였을까요?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용납되던 관습 중 하나였어요. 아, 관습이긴 했군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남편과 다른 여자의 관계를 용인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건 라헬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레버리지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레버리지는 통합니다. 네, 통하죠. 빌하가 아들을 낳자 라헬이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는 의미래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향한 선언문 같네요. 맞아요. 일종의 선포죠. 그러다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으니까 이번엔 더 노골적이에요. 내가 언니와 죽을 힘을 다해 겨루어 이겼다. 네. 이건 뭐 아이 이름 하나하나가 이 전쟁의 전황을 알리는 보도자료 수준인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브랜딩 혹은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죠. 아, 새로 태어난 아이는 경쟁의 결과물이자 증거가 되고 그 이름은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갈등이 남성인 야곱을 거의 배제한 채 여성들의 감정과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굉장히 현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동생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번엔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자신의 출산이 멈추자 똑같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는 거죠. 네, 레아도 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자 레아는 갓,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셀,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라헬이 정당성과 승리를 선포했던 것과는 결이 좀 다르죠. 아, 그러네요. 라헬이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쟁취했다고 선언한다면 레아는 자신이 본래 복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게요. 둘 다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 방식이 다르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라헬은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외치는 쪽이고 레아는
나는 원래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더 많은 아들을 통해 남편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절박함이 똑같이 깔려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경쟁의 판도를 뒤흔드는 아이템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합한채라는 식물이에요. 네, 합한채. 이게 도대체 뭐길래 자매 간의 갈등에 불을 붙인 건가요? 합한채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뿌리 모양이 사람하고 좀 비슷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거나 일종의 최음제 역할을 한다고 믿었던 신비로운 식물입니다. 아,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던 거죠. 네. 레아의 아들이 이걸 구해오자 아이가 없던 라헬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이걸 달라는 라헬의 요구에 레아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죠. 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까지 빼앗으려는 거냐? 이 한마디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모든 서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등은 정말 놀라운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협상이요? 네, 라헬이 제안하죠. 그 합한채를 주면 오늘 밤 언니가 남편과 동침하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남편이자 가장인 야곱이 아내들 사이에서 하룻밤의 권리를 두고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아, 이 가족 내 권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세상에. 레아는 저녁에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해요. 오늘 당신은 내게 와야 해요. 내 아들의 합한채로 내가 당신을 샀으니까. 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경쟁 구도 안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이 거래는 자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네. 여종의 몸, 신비한 식물, 심지어 만평과의 동침권까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지위를 얻기 위한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의 결과 레아는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더 낳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라며 평생의 수곤이었던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요. 네.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성경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섰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헬이 자기 몸으로 아들 요셉을 낳습니다. 이 요셉의 탄생이 야곱 가족사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죠. 아, 결국 이 이야기의 전반부는 자녀가 곧 힘이자 자신의 존재 가치였던 시대에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자원을 가지고 생존하고 투쟁했는가에 대한 한편의 대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요셉의 탄생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줍니다. 네. 수년간 그를 올감했던 가족 내부의 드라마가 정점에 이르자 그의 관심사는 즉시 가족의 형성에서 가족의 미래 보장으로 옮겨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또 다른 거대한 라이벌, 바로 장인 라반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집니다. 네,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제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을 위해 일하고 얻은 처자식을 데려가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기나긴 타향살이와 노동을 끝내겠다는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속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죠. 네, 맞아요. 자네 덕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안다네. 야곱이 자기 재산 증식의 핵심 비결,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복덩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품삯을 정해서 놔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두 고수의 진짜 수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야곱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아주 겸손하고 공정해 보입니다. 어떤 제안이죠? 앞으로 태어날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순수한 단색 가축은 모두 라반의 것으로 하고요. 당시 대부분의 양과 염소는 흰색 같은 단색이었으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남는 장사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늬 있는 가축은 소수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좋다, 네 말대로 하자 라고 덥석 받습니다. 하지만 역시 라반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죠. 네. 합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날 자기 가축대에서 문의가 있는 동물을 몽땅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야곱의 가축대와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를 띄워놓죠. 우와. 야곱에게는 순수한 단색 동물만 남겨서 애초에 무늬 있는 새끼가 태어날 확률 자체를 제로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정말 교활한 수죠. 와, 계약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네요. 야곱은 시작부터 완전히 불리한 판에 놓인 셈인데 그렇죠. 바로 이 대목에서 야곱의 그 유명하고도 기묘한 생물학적 전략이 등장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든다. 이건 대체 무슨 전략인가요? 현대 유전학 관점에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죠. 야곱은 양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짝짓기 할 때 이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보게 해서 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통념을 활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전략은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바로 그 지점이 야곱의 진짜 비범함입니다. 오. 그는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만 그 나뭇가지를 물가에 두었습니다. 아, 반대로 약한 양들이 짝짓기 할 때는 가지를 치워버렸죠. 와. 결과적으로 그의 방법론이 비과학적이었을지는 모르더라도 그가 실행한 것은 선별 육종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선별 육종. 네. 튼튼한 양들이 낳은 무늬 있는 새끼는 자신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이 낳은 단색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연에 기댄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시스템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불리한 계약 조건이라는 제약 속에서 관찰력과 지략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어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와. 야곱이 마침내 라반의 굴레에서 벗어나 엄청난 부를 이룬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리한 약자의 성공 신화로만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야곱은 분명 이겼고 이 이야기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승리한 판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를 착취하는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축하해야 할 성공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성공이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문제적인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의 이야기일까요? 그 질문이 이 장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한 장의 텍스트를 통해 레버리지라는 키워드로 두 개의 다른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레아와 라헬은 출산이라는 유일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위해 싸웠고 야곱은 지식과 전략이라는 레버리지로 경제적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인간의 절박함, 질투, 지략, 야망 같은 날것의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흔히 생각하는 성스럽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간의 복잡하고 현실적인 투쟁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장은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는 말로 끝납니다. 네. 하지만 그의 부는 자매를 서로 극심하게 경쟁하게 만든 가부장적 구조와 여성의 출산을 도구화한 시스템 위에서 가늠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의 협상 방식 역시 정직함보다는 교활함에 가까웠죠.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야곱의 성공을 어떻게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성공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성공이 서 있는 토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현대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